자,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 관세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되면서 이게 사실 좀 무뎌진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대공황이 오는지 또 그때마다 전쟁이 났었는데 과연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지 이걸 저희가 제대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엇 차트의 신공 엘리엇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뭐 100년마다 반복되는 관세 전쟁과 대공황이라는 우리가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데이터로 확인해 보면 악몽이 항상 있었어요. 제대로 현실로 됐다? 네. 아. 네. 미국 250년 역사를 보면 독립한 지 250년 됐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 독립하고 나서 50년 후에 첫 번째 관세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100년마다 관세 전쟁이 있었고 그 말로가 되게 안 좋았어요. 일단 그 지난번 4월 1일 날 녹화했던 영상 중에 잠깐 앞부분만 보면 그 당시에도 작년 9월 달에 유럽은행 라가르드 총재가 지금의 상황이 대공황을 초래한 1920년대와 비슷하다 이런 경고를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는 주목받지 못했었다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좀 있다가 관세 전쟁이 이게 불타면서 이런 얘기가 회자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건 3월 14일 이거 지난번에 방송한 거예요. 예.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가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참고로 오늘 녹화 날짜가 4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네. 이번 달 말까지 3일이 남았어요. 네.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미국 증시에 있어서. 그런데 그 관세전쟁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것을 한국은행에서조차 이렇게 섣불리 입에 담기 어려운 대공황이라는 얘기를 담았단 말이에요. 특히 여기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한국은행에서 관세전쟁 최악된 한국 성장률이 1.4%까지 하락할 것이다. 경고했었죠. 예. 근데 우리 며칠 전에 1%까지 낮췄죠. 갑자기. 그게 바로 요 데이터입니다. 4월 22일자. 얼마 전이에요? 6일 됐네요. 6일 전에. 예. 충격이었죠. 2%에서 0.1, 0.2 낮추는 게 아니라 1%로 그야말로 반토막. 그런데 지금 우리가 25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네네네. 과연 저희 1%도 과연 지킬 안 될 수 것 같아요. 있을지. 못 지킬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지금 이 경기 상황이 이 상황인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고 장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꿈틀대고 있고 네네. 기회만 되면 막 몇십억씩 뛰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IMF 며칠 전까지도 이랬어요. IMF가 터지기 며칠 전에도 네. 한국 경제 안전하다. 네. 그럼 관세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자료가 미국 관세 전쟁이 그 우리나라 여파를 미치기 전에 나온 데이터예요. 4월 달까지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반토막을 냈거든요. 그러면 관세 영향이 미쳐지면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1%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봐요. 이제 관세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과거는 항상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반복되기 때문에 작년 말에 11월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어요. 예. 미국의 내전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 11월라는 거는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1961년 링컨의 남북전쟁일 때 그 11월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것을 160년이나 지난 현재에 와서 다시 미국의 내전이 벌어진다는 영화, 가상의 영화가 나왔는데 그 당시는 남북전쟁이었는데 이번에는 동서전쟁이었거든요. 네. 이 영화가 주는 암시가 마치 관세전쟁을 되새기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영화 제목 보면 네. 분열의 시대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11워. 예, 예.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분열의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솔직히 여러 가지의 의견 차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원수 보듯이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념 대결이 좀 심하죠. 심하죠. 예. 그러면 이 11호가 1961년 링컨의 남북전쟁, 노예해방 이거에 모티브를 삼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1961년 11호가 관세전쟁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 얘기를 오늘 최초로 공개하면서 데이터를 공개하려고 그래요. 그 근거를? 예, 근거를. 이 자료는요. 1928년 4월이에요. 예. 4월이라는 걸 잘 주목하세요. 예. 테리프 오브 오버미네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예. 혐오 관세란 뜻이에요. 우리가 오맨이라는 영화 보면 저주자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 어원인데 업이 나쁜다는 뜻이고 이 저주스러운 관세란 뜻이에요. 얼마나 징글징글 맞다 이거죠. 이 관세 때문에 나중에 남북전쟁까지 났고 내전이 났었거든요. 예. 이때 이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영미 전쟁이 먼저 있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영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다가 관세를 엄청 붙였어요. 자국의 공업지대를 보호하려고. 북부가 공업지역이고 아래 남부가 면화나 밀 생산 그 농업지역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부는 보호가 돼갖고 좋았는데 영국에서도 관세를 맞불 관세를 붙일 거 아니에요. 예. 그 물가가 올라가면서 남부가 엄청 살기 어려워졌어요. 농업지대니까. 그래갖고
그 한참 있다가 못 살겠다 계속 경기가 침체되고 공황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먹는 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남부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북부 공업지대를 살리자고 그 인더스트리를 살리자고 이러고 어그리컬처 쪽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죠. 그렇지. 지금도 미국에서도 누군가는 이익 보고 누군가는 손해 볼 거 아니에요. 예. 그게 11호의 어떤 단초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 중국 관세 전쟁도 말이 되고 네. 또 우리나라를 단편적으로만 봐도 좀 말이 돼요. 지금 중국 얘기하셨잖아요. 예. 1928년의 관세 전쟁은 영국과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에요. 예. 대상만 바뀐 거예요. 완전히 어떤 핀셋 관세한 것처럼 예. 중국만 잡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게 1928년 4월 달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방송했던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게 1930년 4월이었어요. 그럼 거의 100년 만에. 100년 만에 거의 102년. 102년 만이죠. 예. 그러니까 그때도 4월이고 지금도 이번에도 4월이에요. 100년 예. 만에.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 정책한 게 4월 3일인 거 아시죠? 딱 4월이에요. 100년마다 4월 달에. 그렇죠. 이건 뭐 월이야 뭐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대충 100년마다 1930년에 95년 후가 올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100년이거든요. 예. 그러면 좀 전에 봤던 혐오 관세의 200년 후가 지금이에요. 아. 대충 따지면 1828년이나 2025년이나 200년 차이라고. 거의 200년 차이잖아요. 예. 그러면 요때는 그 관세가 얼마나 올라갔냐면 61%까지 올라갔어요. 61%. 61%요. 야. 이게 미국 독립하고 50년 정도 후의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0년 후 정도인 1930년에 대공황이 막 시작할 때쯤 돼서 스무트 홀리 관세법으로 해서 59%까지 올라갔어요. 똑같네요. 뭐 59나 61이나. 세컨드 하이스트라고 나오잖아요. 예. 지금까지 그 역사 중에 두 번째로 그 관세가 높은 거예요. 이 자료를 그냥 말로 떠드는 거나 사진을 보는 것보다 데이터로 확인하자고요. 예. 이건 뭡니까 지금? 미국의 관세 역사예요. 자, 위에 쪽에 있는 거는 관세에 적용되는 그 물품들의 관세율이고요. 밑에 거는 면세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붙이는 거, 면세 거 다 합쳐갖고 평균 관세예요, 밑에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거는 위에 거죠. 그렇죠. 관세 붙이는 거. 여기를 자세히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보니까 데이터가 되게 정교하거든요. Tariff of Abomination. 혐오 관세. 혐오 관세. 징글징글한 관세란 뜻이에요. 예. 네. 여기에 보시면요, 61.69%라고 나오잖아요. 예. 이게 사상 최고치였고요.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데 여기에 쭉 동그라미 떠놓은 게 있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있잖아요. 예. 2만 개에다가 붙였어요. 100년 동안에 세컨드 하이스트라고 나오잖아요. 100년이라고 나오죠, 이게. 예. 100년 전에 61%인데 100년 후인 지금 59%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 가트라고 자유무역 협정이 되면서 금리가 뚝 떨어져서 한 자릿수로 관세가 떨어지면서 세계적으로 무역이 엄청 증가했단 말이에요. 예, 예. 야, 그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보이죠? 이게 누구겠어요? 트럼프. 그렇죠. 트럼프 테리프라고 나와요. 트럼프 관세라고 써있구나. 근데 이게 2018년이에요. 2018년에 미구중 무역전쟁이라고 벌어져갖고 우리 주가도 빠지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때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데이터는 아직 여기는 없죠. 요 데이터는 우리나라에 어디서도 제가 볼 수 없었던 거를 어렵게 우연히 구했어요. 그 대신 데이터로 구하지는 못하고 예. 일단 그래프로만 구했고 그동안에 수많은 관세 정책이 변동이 있었는데 요걸 하나 보시면 여기다가 나중에 주가를 겹쳐버리면 예. 관세 때문에 대폭락이 오고요. 이때 대공황이 오고요. 예. 이때는 미중 무역 전쟁이 갖고 또 급락이 오고 지금 이거는 맛배기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2018년에 트럼프 1기 때 나왔던 거고 예. 지금은 뭐 이게 10%대거든. 14%라고 나오잖아요. 네네. 지금 이건 10%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뭐 29, 30% 중국 같은 경우는 뭐 200%까지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그걸 다 평균을 내면 예. 제가 볼 때 50%까지는 안 가도 세 번째로 높은 관세가 될 거는 거의 확실해요. 이렇게 되면 자산시장의 폭락. 그러니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시장의 폭락이 올 수도 있다. 예,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2007, 8년도에 금융위기 때, 서프라임 사태 때 예. 부동산발 폭락이었지만 우리 주가도 폭락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거의 반토막까지 났었단 말이에요. 예.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걸 역사적으로 한번 되짚어 보면 이 차트는 1776년 이전에 미국 독립전쟁 할 때부터 예. 지금까지의 다우존스 그래프의 월봉 데이터입니다. 여기가 그 아까 혐오관세법이 나왔던 때고, 예. 그다음에 여기가 대공황 때고요. 예. 지금 현재입니다. 야, 현재. 대공황 때 많이 하락했었네요. 89% 하락했어요. 1억이 1,100만 원 남았어요. 89%가 노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뭐 없어진 종목이 수도 없이 많겠죠. 문제는 아까 혐오관세법 있잖아요. 예. 그때 주가 폭락은요. 미국에서 유일하게 7년 연속 하락한 게 딱 이때예요. 대공황 때는 4년 연속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때는 7년 연속이에요. 연봉을 보면 7개가 하락을 해요. 대공황 때는 4개가 하락을 하는데 이때로부터 100년 후 그다음에 지금으로부터 또 이때로부터 또 100년 후가 지금이에요. 지금 자산 가치가 또 다시 한번 이런 그 관세로 인해서 폭락을 한다고 쳐도
200년 전에는 7년 연속, 100년 전에는 4년 연속, 지금은 뭐 한 2년, 3년 연속. 저는 4년 정도, 길게는 횟수로는 한 4년 정도, 제가 2028년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예.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자산이나, 물론 이제 그거랑 금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고, 예. 그래서 2025년부터 하락을 하게 되면 2028년 정도가 자산 가격의 대바닥 아니겠나. 과거에 100년, 200년 전에 사례를 봤을 때도.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반복되는 과정 속에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은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러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부의 역습, 네. 부자가 갑자기 가난해지고, 그렇게 돈이 많지 않던 사람들이 현금 들고 있다가 다시 또 부자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에게는 위기지만 준비한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방금 전에 봤던 자료를 1700년부터 해서 연봉을 가지고 한번 쭉 되짚어 보면 예. 혐오관세법의 상투는 1835년이었거든요. 예. 여기 보면 7년 연속 하락한 게 나올 거예요. 예. 이게 7년 연속 하락한 거고, 예. 이거로부터 거의 100년 정도 후인 1929년, 물론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1930년이지만 29년 9월 3일 날 상투치급이 슬슬 빠지고 있을 때였어요. 빠지다가 갑자기 이제 대공황이 온 거죠. 그렇죠. 이게 4년이에요, 4년. 그리고 작년 말 12월 4일이 다우존스의 상투거든요. 이게 거의 100년 근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때 혐오관세법으로 인해서 미국의 남북전쟁이 났고요. 11호가 났고, 1929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그 여파로 2차 대전이 났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관세법으로 인해서 자꾸 3차 대전 또는 중국 전쟁 이런 얘기가 물론 몇 년 후의 얘기겠지만 그런 넘길 얘기를 얘기는 아니다. 넘길 일은 아니다. 이걸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 다시 좀 살펴보면, 예. 자, 이거는 1700년부터 1000년 파동 중에 300년 파동만 나눠 보면 미국 독립할 때까지가 거대한 조종 사파였어요. 예. 영국과 미국이 전쟁을 수십 년 하면서 얼마나 사회가 피폐했겠어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주가도 빠지고 바닥을 치고, 미국 독립 이후에 상승 1파가 혐오관세법으로 인한 5파가 끝나면서 큰 조정 7년 동안의 조정이 왔고요. 예. 그 다음에 3파의 5파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인한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조정 4파가 왔어요. 예. 근데 이번에도 5파가 끝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작년 12월 4일 날. 그 이후에 조정파는 트럼프 관세법으로 인해서 세계 증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에 또는 경제, 자산 가치에 큰 조정이 오지 않겠나.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는 딱 들어맞습니다, 이게. 엘리엇 파동으로 봤을 땐 정확하게 이게 맞는 공식이다, 지금. 네네네. 자,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세계적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네. 지금 대공황 수준의 위험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굳이 이걸 지금 안 믿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선이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IMF 직전에도 예. 그해 12월 달에 대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안 좋고 동행지수가 안 빠짐에도 불구하고 선행지수가 좋게 나온다고 얘기하고, 우리 달러 되게 많다고 거짓말치고, 지금도 경제가 되게 안 좋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경기 선행지수가 오히려 또 올라요. 아니 근데 잠깐만, 정부는 그전 정부나 이전 정부나 뭐 예를 들어서 왜 데이터를 자꾸 속입니까? 어느 정부나 집권하면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속이는 거죠. 그렇죠. 예. 대공황의 두 번의 경험을 봤을 때 그때 있었던 현상을 지금 다른 측면에서, 특히 실물 경기나 어떤 금융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방송했었던 내용인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공황이 왔고 예. 불황이 왔거든요. 예. 자, 요거는 저 위에 있는 초록색 선은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미국. 예. 밑에 있는 거는 봉 차트는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예. 당연히 단기물일수록 금리가 낮은 게 정상이에요. 예. 요 차이가 플러스가 되겠죠. 요렇게 플러스입니다. 예. 근데 요렇게 빨갛게 된 부분이 있죠. 요렇게 빨갛게 된 부분이, 이분이 역전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역전된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해소가 되면서 정상화로 복귀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불황이나 공황이 왔었어요. 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금리가 하락기에 장기 금리가 덜 떨어지고 단기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가 잠깐 순간적으로 반등을 할 때, 예. 장기 금리는 덜 오르는데 단기 금리가 급하게 오르면서 예. 역전이 돼 버려요. 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 역전된 상태는 위험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정상으로 회귀되면서, 그러면서 위기가 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 장단기 금리의 방향과 상관없이 예. 얼마나 벌어졌냐, 역전되냐가 차이니까, 내려올 때 역전될 수도 있고 올라갈 때 역전될 수도 있어요. 예. 자, 이거를 조금 제가 좀 더 도식화해 보면 1914년부터의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아마 요 데이터도 아마 있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림으로는 있어도. 그렇죠. 이 그림 저도 처음 보는 그림이네요. 왜냐면 저도 1950년대까지만 있다가 예. 요거 며칠 전에 구했어요. 근데 야. 이게 왜 1914년부터 데이터가 있냐면, 예. 1913년에 연준이
발족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기준금리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거 위에 거는 S&P 500 지수입니다. 예. 요 로그 차트고요. 월봉입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세밀하게 미국의 불황기랑 겹쳐볼게요. 요렇게 음영된 부분은 MBR, 그래서 FRB가 1913년에 만들어지고요. 예. 1920년에 MBR이라고 전미 경제인협회가 이럴 거예요. 둘 다 예. 민간단체예요. FRB가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민간단체예요. 예. 거기서 2분기 이상 GDP가 마이너스가 나면은 불황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거든요. 한참 사후적으로. 이때 보면 예를 들어 여기만 좀 볼게요. 여기만 보면 1990년 초반에 미국의 저축 대부조합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방은행이 막 엄청나게 파산을 하면서 위기가 와요. 아, 저축 대부 조합에 있는 은행들이.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우리 지방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이런 식이에요. 새마을금고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이 아니고요. 위기가 오면 항상 기준금리를 확 낮춰요. 위기니까. 늘 그렇지. 코로나 때도 확 낮췄잖아요. 제로금리까지 낮췄잖아요. 이때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니케이가 법을 상투치고 일본 주택이 법을 상투치고 우리나라 91년에 노태우 상투치고 주가도 1000포인트 찍고 500포인트 450까지 빠지고 위기가 오니까 금리를 확 낮추는데, 금리가 낮추면 보통 우리가 부동산이나 주식은 호재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정상적일 때니까 그렇지, 공황이고 불황이 오는데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다 폭락을 하는데 금리 낮춰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실물 경기 살리려고 금리 낮춘 거니까. 그렇지. 1990년에 저축 대부조합 사태가 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던 현상이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되면서 위기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위기가 오니까 금리를 또 확 낮춰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치솟죠. 역전됐을 때가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역전됐다가 해소되는 과정 중에 초반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잠깐만, 우리나라도 만약에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또 금리를 내리겠다, 더 내려라, 더 내린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금리 내리면은 부동산에 돈이 또 몰려가지고 올라갈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악재가 더 커버리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다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 사례가 그랬어요. 금리 낮췄다고 해서 무조건 집 살 타이밍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닌 거야. 그럴 때가 있었고 안 그럴 때가 있었어요. 또 2008년에 리먼 사태 났던 거 있잖아요. 이때도 해소가 되면서 이때 위기가 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상화가 되면서 위기가 벌어지니까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확 낮춘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역전됐다가 해소될 때 금리를 또 확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또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낮추려다가 말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올 여름이나 이때 갑자기 확 낮출 수가 있어요. 제가 봐도 올 여름 되면 아마 금리 지금 갑자기 낮출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실물 경기가 좋겠고 자영업자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안 좋지만 이제 또 정권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금리 낮췄을 때의 호재 재료와 실물 경기가 나쁘다는 악재랑 어느 게 더 크냐의 문제거든요.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대공황 이전 데이터를 최근에 구했거든요. 그런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1935년부터밖에 없어요. 요 대공황 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이거는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구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또 구하겠죠, 데이터를. 자, 요겁니다. 요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1927년도 8년도에 역전이 됐다가 역전된 기간이 700일이에요. 700일. 700일 동안 역전됐다가 해소가 되면서 여기 잘 보시면 이때가 대공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그래서 기준금리를 확 낮춘 거잖아요. 여기 써 있는 거 보시면 1929년 월스트리트 크래시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87년 블랙먼데이 때도 금리를 확 낮춰갖고 위기가 왔었고요. 그러니까 위기가 와서 낮춘 거지 낮춰갖고 위기가 온 건 아니죠. 순서가 반대죠. 하긴 경기가 어려우면 계속 낮추니까. 그 다음에 여기 90년에 보면 S&L, Saving and Loan Crisis, 저축 대부조합 사태라고 그래요. 이거를 저축은행 사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여기 2000년에 보면 테크 버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버블 붕괴죠. 이게 닷컴 버블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07년에 서프라임 크라이시스.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다 전부 이 음영 다음에 해소가 되죠. 음영 다음에 해소가 되는 거. 음영은 불황이라는 뜻이거든요. 불황 다음에. 불황 다음에 해소가 되면서 위기가 오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지금은 이게 2023년까지밖에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는데 제가 좀 전에 그려놓은 거 보시면 9월 6일 날 해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상투 쳤어요. 요 날짜가 좀 서로 바뀌어 있는데 22년 7월 5일 날 역전이 되고 24년 9월 794일 만에 재역전이 되면서 정상화가 됐는데 이거 정상화된 이후에 다우가 12월 4일 날 상투 치고 즉 한 3개월 정도 후에 상투 치고 지금 올해 내내 빠지고 있잖아요. 조금 며칠 반등을 하고 있지만 반등하는 척하다가 또 내려가고. 대공황 때는 그랬어요. 지그재그로 3년 동안 3년 넘게 100년 만에 한번 나타나는 숏 배팅 기회라고 저는 투자클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숏 배팅
찬스, 풋 하는 거죠. 풋 또는 매도 치는 거죠. 숏이라는 거는 매도를 얘기해요. 롱, 숏 할 때. 예. 지금은 숏으로 먹을 수 있는 큰 찬스가 온다. 아, 숏 배팅이라고 그러죠. 예. 하방으로 배팅하는 거죠. 예. 주식으로 치면은 매도 치는 거고 선물로 치면은 매도 포지션. 예. 그다음에 옵션으로 치면은 풋 매수. 예. 그런 찬스가 특히 세계적으로 100년 만에 한번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료도 지난번에 본 것처럼 역전된 기관과 폭락의 프로티지를 상관관계를 점도표로 나타낸 건데 1929년에 700일이 역전됐을 때 90%가 폭락을 했어요. 서프라임 때 반토막 났던 거 기억나잖아요. 예. 이때가 한 50일 정도 역전이 돼 있다가 해소가 됐거든요. 1년 반 좀 넘게. 예. 이때 거의 60% 폭락을 했어요. 74년에는 오일 쇼크 있을 때거든요. 예, 석유 예. 파동 있을 때도 500일 넘게 역전이 됐다가 해소됐을 때도 50% 폭락을 했었어요. 보통 한 1년 반에서 2년은 무조건 폭락했다가 좀 다시 올라가는군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100일, 200일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역전된 기간이 길었을 때가 1929년에 700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기간이 794일 만에 해소가 된 거예요. 더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대공황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대공황 때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겁니까? 예, 이거는 시계열 데이터로 객관적인 데이터거든요. 그동안 있었던 일, 예. 100년 넘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도표로 미국 사람이 연구해 놓은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예. 근데 그러면은 실물 경기, 기업의 수익이랑 보자 이거죠. 예. 1971년부터의 S&P 500 지수랑 예. 밑에 있는 거는 케이스 실러 PE 지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퍼 일가할 때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즉 예. 분자는 주가고 예. 밑에는 기업 실적이에요. 예. 기업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높냐 낮냐 따질 때 우리가 PE 레이시오, PR 퍼라고 하잖아요. PR이라고 그러죠. 그해 실적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높냐 낮느냐를 따지는 건데 그러니까 PR의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저퍼라 그런 거 보통 우리가 저퍼주라고 그러죠. 옛날에 저퍼주 혁명 그런 게 있었어요. 저평가주라고. 저평가주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의 단점은 올해 수익 났다가 내년에 적자 났다가 막 반복하면은 이게 휩쓸 현상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예. 톱니바퀴처럼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미국 케이스 실러 교수가 아하. 10년 동안의 실적을 가지고 150년 넘는 데이터를 쭉 연구해 놓은 게 케이스 실러 P라고 특별히 따로 얘기를 해줘요. 이걸 케이스 실러 P라고 말하는군요. 자, 그러면은 버블이 심하면 가격이 높겠죠. 예. 실적에 비해서 가격이 높으면 예. 대공황 때 어느 정도 높았냐면 빨간 게 여기예요. 와. 역사적으로 그 거의 50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가 대공황이 맞으면서 주가가 폭락하니까 가격이 이제 분자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실적인 조금 떨어지는데 주가는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얘가 박살이 나겠죠. 지금 이 빨간 이 대공황 때 그래프를 보면 저 정도 가파르게 올라간 것 자체가 이게 버블이었죠. 버블이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대공황을 넘어선 수준이 언제냐면 예. 높낮이 수준을 봐야 돼요. 닷컴 버블일 때 대공황 수준을 넘었었어요. 그러면서 닷컴 버블 때 나스닥 지수가 75% 폭락을 해요. 이건 S&P 지수인데 기술주만 있는 닷컴 버블이니까. 예. 근데 그 다음으로 높은 게 2021년 상투일 때 이렇게 높았어요. 많이 높았죠. 그 다음에 지금도 요번에 꼭지치고 당연히 주가가 빠지니까 분자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밀렸는데 잘 보시면 고점이 높아지고 있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예. 이런 걸 우리가 다이버전시라고 그러거든요. 다이버전시. 예,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에요. 예. 이거는 대상투를 의미할 때가 많아요. 고점은 자꾸 높아지는데 기업 실적이나 이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다이버전시라고 그래가지고 조만간에 대상투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대상투로 인해서 폭락할 가능성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케이스 실러 P 지수를 봐도 예. 대공황 넘는 위기. P 지수거든요. 예. 너무 고평가가 된 거죠. 요렇게 중간 평가 정도 될 때는 괜찮지만 고점 이런 거는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매우 높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거를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차트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차트를 못 보니까 이런 걸 보고 대공황급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분들이 나오는 학자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내용이군요. 네. 요는 그림으로도 많이 나타나 있지만 또 외국 사이트에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제가 엑셀로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는 아마 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 데이터와 미국 대공황 직전에 미국 FRB 기준금리를 같은 날 구했어요. 운 좋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지난 4월 1일 날 방송할 때 IMF 연초 집값 폭등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신혼부부가 집 못 구해서 난리 났다고. 맞아요. 1997년도 6월달 뉴스네요. 6월 달 건데 예. 벌써 2, 3년 동안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97년 연초에 갑자기 폭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해 대선이라고 나오잖아요. 오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선 때문에 그 호재가 계속 나올 거고 지금 25년 초 대선 앞두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상황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똑같네. 예. 그러면 이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요게
11월 17일인데 경기 선행지수가 7개월째 호조고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6%대래요. 저렇게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1호부터 5일 있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차. 거짓말을 계속한 거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뭐 우리 정부는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방송했던 건데 잘 보시면 연초부터 집값 폭등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4년째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엔 천천히 오르다가 97년 들어서 갑자기 폭등을 했어요. 예. 근데 IMF 터지고 나서 부동산이고 주식은 다 빠졌겠죠. 예. 98년 3월 달이니까 11월 이후에 4개월 후에요. 4개월 후. 4개월 후에 7년 전 수준으로 빠졌다고. 4년 동안 오른 거를 4개월 만에 다 빼버렸어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현상이 올해나 내년 나타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전후 과정이 좀 비슷하니까. 그래서 현재의 경기 지표를 보는 것 중에 동행지수나 선행지수를 보면 1950년 이후부터의 빨간 거는 선행지수, 파란 거는 동행지수입니다. 위에 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의 로그 차트고요. 실질 지수입니다. 최근 확대시켜 보면 IMF 때 여기서 잠깐 보시면 연초에 갑자기 폭등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IMF 예. 터지기 직전에 이때 동행지수는 빠지는데 선행지수가 올라요. 7개월째 상승이라는 게 요 말 아까 뉴스에 나왔던 게 요거예요. 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인데 선행지수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같이 폭락을 하면서 그동안 반등했던 거를 다 빼먹으면서 폭락이 오면서 주가, 부동산 다 같이 폭락을 했죠. 잠깐만, 선행지수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 데이터를 누군가 속였다는 얘기잖아요. 속였다는 거죠. 원래 동행지수 이때 데이터 안 속였으면 사람들 저기 문별하게 고점에 집 안 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거의 1년도 안 돼가고 반토막이 났어요. 대부분 아파트가.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25년 2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갑자기 풀어주는 바람에 이 경기 불황이 이때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주는 바람에 서울 집값이 31억 하던 게 갑자기 7억 올라서 37억 가고 막 이랬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다시 뭐 자랑인 양 31억이 한 달 만에 37억이 됐거든요. 그 다시 34억에 나왔대. 이게 뉴스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거지. 이럴 때 꼭 위기 때 토지거래 허가제처럼 이런 걸 풀어주면서 31억이 37억에 거래되면 경기가 살아납니까? 죽죠 오히려. 지금도 경제 지표가 똑같은 게 보시면 한 2년 정도 오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초에 갑자기 급등하잖아요. 파란색은 동행지수는 계속 빠지는데 예. 선행지수가 지금 계속 오른다고 그랬어요. 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왜냐면 3개월이나 4개월 있다가 바닥치고 동행지수도 파란색도 떠야 되는데 뜨기는 그냥 계속 빠져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최근에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일단 요거는 요번에 역성장 충격해갖고 뉴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 마이너스 0.2% 된 거. 예. 그래갖고 지금 최근 4분기 4개 분기만 합치면 그러니까 최근 1년만 합치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 성장한 거죠. 그렇죠. 최근 4분기라는 게 1년 동안이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1년 동안 마이너스 2% 성장했다는 얘기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만 내려가더라도 물가 상승분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되게 어려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0.2라는 얘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분들? 되게 경기 안 좋고 지금 실물 경기도 이렇게 안 좋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3월 31일 날 산업활동 동향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 불안한 트리플 증가예요. 경제 지표가 3가지가 다 좋아졌대. 예. 동행지수랑 선행지수도 둘 다 상승했대요. 이거 5가지가 다 상승한 거예요. 제목에 오락가락 경제라고 써있어. 기자가 볼 때도 이상한 거예요. 예. 추세적으로 오르거나 추세적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올랐다 내렸다. 즉 중간에 누군가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마사지. 네, 데이터 마사지. 아니 우리가 지지난 정부 때도 그 한국부동산원의 그 정보를 네. 마사지를 해가지고 오르는 걸 안 오른다 그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 그거 가지고 무슨 전망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전망이 다 틀려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오른 게 없다. 뭐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니까 이런 보도 자료를 보면서 97년 IMF 오기 직전에 어떤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언론의 어떤 또 정부의 통계청 예. 이런 데서 발표하는 걸 보면 이게 무리수를 둔다는 얘기는 뭔가 큰 일이 터질 것 같은 좀 불안감이 좀 들어요. 이게 지금 특히 대한민국은 지금 조기 대선이 또 맞물려 있고 네. 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를 기록했고 지금 엘리엇 차트나 여러 가지 세계적인 학자들이 전망하기로는 대공황급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태연하게 우리만 모르고 우리나라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른다. 경기 계속 좋아진다. 앞으로 이런 걸 자꾸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경기 동행지수를 제가 좀 도식화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장에다가 정리했거든요. 예. 요거는 91년 노태우 상수랑 IMF 상수의 한 6년 반 정도 간격의 쌍봉 형태입니다. 예. 지금은 2021년의 상수랑 지금이랑 3년 반 정도의 어떤 쌍봉 비슷할 순간인데 IMF 직전에 연초에 급등을 했던 게 경기 선행지수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예. 동행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예. 나중에 같이 폭락을 했죠. 4개월 만에 4년 오른 걸 다 빼갖고 요거 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도
선행지수가 올랐으면 동행지수가 빠지다가 3개월, 4개월 있다가 다시 터닝을 해야 되는데 동행지수는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리고 3월 30일 날 마지막으로 나온 2월 달 산업활동 동향이나 경기 동향지수가 한 달 딱 살짝 플러스가 난 거 보이죠? 방금 전에 나온 걸 예. 제가 넣은 거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꽤 인위적인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데 뭔가 대선을 앞두고 모가지를 틀어서 끌어올려버린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이 차트를 제가 그려본다면 네. 이게 이 정도까지 여기가 빠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네. 그러면 얘도 여기까지 빠진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우리가 22년의 아파트 값으로 부동산은 하락할 수가 있네요. 단순하게 보면 그렇긴 하죠. 그렇죠. 22년도라는 얘기는 21년 가격, 최고가 가격의 한 25% 선에서 하락했었던 시간이거든요. 평균적으로. 네네네. 21년 최고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5% 빠진 선이 어쩌면 지금 봤을 땐 적정가일 수 있다. 라고 제가 봐도 무방한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야, 근데 우리 지금 엘리언님이 이렇게 저희가 보지도 못한, 어디서 볼 수 없었던 이 차트를 가지고 와서 이 대공황이 오는 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네네. 우리가 이걸 허투루 듣지 말고 꼭 이렇게 위기가 온다, 100% 온다, 이게 아니라 항상 부자들처럼 리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충분히 됐다라고 보고 이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시간 지나면 결국 부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잠 안 자고 예? 저희 피영호TV에 자료 가지고 오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엘리언님께 박수 한번 주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또다시 화제를 몰고 있는 우리 엘리언님, 엘리언 차트의 신공 엘리언님 모시고 또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 대공황급보다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여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시간은 대공황이라는 걸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네. 1930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네. 아무도 그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일본 버블 붕괴, 이것도 역시 3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이 30, 40 세대들은 일본 버블 붕괴가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닷컴 버블은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딱 2000년이죠. 202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40 세대들은 닷컴 버블을 좀 알 수도 있고 예. 30 세대 분들은 그때 한 10살 정도였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는데, 큰 버블 붕괴라는 게 최근에 벌어진 것 가운데 일본의 부동산 버블, 경제 버블이 붕괴가 돼가지고 집값 폭락했던 그게 30년 동안, 20년 동안 이어졌고 10년 동안은 지금 보합세로 오다가 요즘 최근에 살짝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의 닷컴 버블, 닷컴의 어떤 그 영향력이 세지면서 가격이 부풀어 오르다가 버블 붕괴로 날아갔어요. 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근입니다. 한 30년 전 얘기인데, 이때와 지금 엄청 더 위험하다, 이 얘기를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엘리엇 차트 신공님께서 또 못 보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예. 최초 공개 시리즈. 최초 공개를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대공황이나 닷컴버블이나 그다음에 뭐 공황의 시발점에 있었다면 예. 거기서 하락 배팅을 했다면 좋은 찬스가 됐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렇게 해서 돈 버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위기지만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작년 8월달에 책을 쓸 때 여기에 1000년 차트랑 300년 차트랑 갖다 놓고서 어떤 얘기를 써놨냐면 서양 세계의 1000년 파동인데 올해나 내년, 그러니까 작년 말이나 아니면 올해란 얘기겠죠. 예. 세계 증시가 큰 변곡점 맞을 수도 있다. 마지막에 써놨어요. 파동론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최장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탑다운 방식으로 카운팅을 해서 내려가는 거니까. 예. 그때 얘기를 잠깐 보면 이거는 이제 중세 암흑기 이후에 서양 문명의 천년 파동입니다. 1000년이 엿되고요. 1317년에 1파가 끝나고 1477년에 2파가 끝나고 1720년에 3파가 끝나고 1784년이 이때가 미국 독립전쟁할 때거든요. 이때가 4파가 끝나고, 이게 전쟁하면 위기잖아요, 다. 예. 그리고 나서 미국은 온전히 5파가 된 거예요. 5파가 되면서 2024년이라고 제가 써놓은 게 있듯이, 예. 근데 여기를 구분을 해보면 그 혐오관세법이 1파고요. 예. 조정 거친 다음에 대공황이 2파고. 직전에 스무톨리관세법이 3파고 3파고 4파고 이번에 끝난 게 5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잠깐 보시면 엘리엇 파동의 기본적인 구조거든요. 네. 파동은 5개의 상승파와 예. 3개의 조정파로 이루어지면서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얘기인데, 자, 5개 상승파라는 얘기는 한 번, 1, 2, 3, 4, 두 5. 번, 세 번이잖아요. 예. 근데 파동을 하락은 2파 또는 4파라고 그러고 상승은 1파, 3파, 5파. 1, 2, 3, 4, 5. 그 다음에 조정은 A, B, C 문자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걸 엘리엇 차트를 보는 방법이군요. 예, 이건 기본적인 그 시퀀스예요. 자, 요 내용을 알고 우리가 이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건 1000년 파동이고 여기를 300년 미국 독립 이후의 그래프만 보면
이거 1700년부터입니다. 1700년부터면 여기입니다. 여기.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면 이게 조종 4파 거친 다음에 마지막 5파. 전체적으로는 큰 3파입니다. 이때가 우리나라로 치면 영종도 시대 때예요. 아니 이때 1700년도에 이 자료를 보려면 이때 어떤 나름대로의 수치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다 엑셀 데이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수치를 누군가 적어놓은 게 있어야 이 엑셀 데이터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주로 데이터 구하는데 그 예일대라든지 여기 뭐 경제 사학자들이 아까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군요. 요 파동을 잠깐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혐오관세법으로 1파가 끝나고 조정파가 왔고 남북전쟁이 왔고요. 예.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대공황 상투가 왔고 폭락을 한 다음에 4파가 끝나고 5파가 이번에 끝났는데 그다음에 요번 5파는 그 트럼프 관세법으로 저는 왔다고 봐요. 예. 이게 큰 조정이 올 거라고 보는데 이 대공황 때를 잘 보면 요게 이것도 아마 본 사람들이 적을 거예요. 야, 이건 무슨 월- 차트입니까?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930년 1월 1일 날 신문에 나온 전면 그래프예요. 다우존스의 1년 동안의 데일리 차트예요. 다우존스의 1929년의 데일리 차트인데 네. 지금 이렇게 폭락을 한 거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50% 폭락이에요. 50%. 와, 대공황이 오기 바로 직전, 대공황이 왔을 때 아닙니까? 이 당시는 대공황인지 몰랐죠, 사람들이. 요 순간에는. 예, 지금도 우리가 대공황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대공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과거에는 순간적으로 폭락을 했지만 지금은 냄비 속에 끓는 물에 깨구리처럼 모르면서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지금 죽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너무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그분들. 대공황이에요. 아니면 부동산도 압구정 현대는 뭐 60억이 7억 올랐다고 하지만 도봉구 창동 17단지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반토막 이상 나 있어요. 그렇지. 그 사람들 입장은 벌써 대공황이에요. 대공황과 호황이 막 섞여 있는 상태고 나중에 다 같이 대공황이라고 느끼는 거는 한참 후의 일이죠. 야, 겪어봐야 이게 대공황이구나 예. 나중에 알게 되는. 요 한 칸이 한 달이에요, 한 달. 요게 예. 9월 달입니다, 9월 달. 요 날짜가 9월 3일입니다.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요게 지금 8월 달이고 요게 9월이니까. 달이고,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 먼데이 있잖아요. 검은 목요일. 그 당시에 블랙 서지데이가 왔었는데 그때가 10월 달입니다. 요거. 예, 예. 여기가 300포인트거든요. 여기 300포인트를 깨지면서 그날 10월 24일인가? 예. 목요일 날 11명이 권총 자살을 한 게 신문에 나와요. 맞아요. 그 당시에 차트인데 저는 뭘 중요시하냐면 날짜를 중요시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100년이 지나고 나서 1929년 9월 3일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날 그만큼 9월 3일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날의 의미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대공황의 시발점은 K대공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K대공황? 이거 지난번에 말씀했던 거예요. 예. 12월 3일 비상계엄 했죠. 그 다음날 다우가 상투치고 지금까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트리거가 있는데 트리거는 아주 사소한 거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예. 그 중요한 1차 대전처럼 세르비아에서 왕세자가 암살당하고 큰 사건이 터진 것처럼 큰 사건일 수도 있고 작은 사건일 수도 있고 예. 엉뚱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9월 3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지금 그걸 알아야지 100년 후인 지금 다우존스가 상투치고 지금 갑자기 빠지고 본격적인 하락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1데이터를 보시면 저는 거래량까지 시고 조정까지 데이터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고 세계에서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1929년 9월 3일 386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이게 상투 치고 나서 1932년 7월 8일 날 예. 40.5까지 89% 폭락을 해요. 근데 이 날짜가 머리 아프 무섭다. 9월 3일이에요. 그럼 예. 9월 3일은 도대체 무슨 사건이나 연관이 있을까? 잘 보시면 이걸 볼게요. 미국의 노동절이라는 걸 검색을 하면요. 올해는 9월 1일 월요일이에요. 예. 근데 우리 며칠 있다가 목요일인가? 5월 1일 우리 근로자의 날이죠. 예. 그 휴무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9월 달이에요. 다른 나라 다 5월 1일이 메이데이 뭐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은 날짜가 정해지질 않고 9월 첫째 주 월요일이라고 그래요. 그날은 휴일이에요. 무조건 매년 9월 첫째 주 월요일. 예, 여기 써 있잖아요. 9월 첫째 주 월요일로 정해져 있다. 노동절, 레이버데이 그래가지고 예. 우리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노동절이었다가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박정희 소장이 노동절이란 말 쓰지 마라. 근로자의 날로 해라. 왜? 노동당이 생각이 나니까. 그 반공 심리가 좀 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러면 1929년 9월 첫째 주 월요일은 휴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일요일, 월요일 이틀이 비죠. 그 당시는 토요일 날 장이 있었어요. 그때는. 엑셀을 하다 보면 전부 6일하고 하루 쉬고 6일하고 하루 쉬었는데 대공황 직전에는 5일 열리고 이틀 쉬고 그 다음에 상투 치고 그다음부터 대공황이 왔어요. 그 노동절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휴일이고 말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노동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음모론 얘기할 때 템플 기사단이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템플 기사단? 예, 그 음모론에서 템플 기사단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예. 그것보다 더 높은 계급이 노동 기사단이라고 있어요. 그겁니까? 여기 보면요, 노블 앤 홀리라고 돼 있잖아요. 예. 고귀 신성 노동 기사단이에요. 앞에 예. 이 수식어가 붙어요. 우리가 음모론 얘기할 때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프리메이슨의 메이슨이 자유 석공 조합이라는 뜻이에요. 석공들 있잖아요, 석공들. 예. 노동 기사단이 1880년대 미국에서 가장 큰 노동 단체였어요. 이것 때문에
노동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의 노동절이. 예, 9월 첫째 주 월요일로. 그런데 보셨듯이 노동절 다음 날 상투치고 대공황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노동절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세계 증시가 상투치고 그다음부터 3년 동안 대공황이 온 거죠. 89% 폭락하고.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89% 빠진 적이 없거든요, 다우가. 그 당시는 노동절 다음 날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이번에 12월 4일 날 다우존스가 상투를 쳤는데 만약에 3년 후, 4년 후에 봤을 때 작년 12월 4일이 상투였다면 100년 후에도 지금 우리가 100년 전에 대공황을 얘기하는 것처럼 2120년대에 가서 2020년대의 다우 상투를 얘기를 할 때 12월 4일이라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의미가 있으면 그 전날이 무슨 날이냐 이거죠. 그게 K 대공황의 시발점, 어떤 트리거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K 대공황이라고 해서 K를 붙였군요. 그러니까. 네. K-팝, 뭐 그렇죠. K-푸드 뭐 이런 것처럼 코리아. K-방단 것처럼. 예. 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수비학이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숫자를 갖고 노는 거. 비상계엄 날짜가 12월 3일이었어요. 예. 근데 이때 0을 빼면 더미변수라고 그랬잖아요. 예. 1, 2, 3 해갖고 곱해도 6, 더해도 6인 게 딱 1, 2, 3밖에 없어요. 이게 신성한 숫자 또는 사탄의 숫자라고 그래요. 6이라는 거 갖고 우리가 666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요한계시락에 나오는 짐승의 숫자라는 얘기거든요. 거기까지 갑니까? 네. 근데 시간은 제가 지난번에 그 시간이 얘기가 분분한데 검찰에서 제기한 그 공소장을 보면 예. 정확히 10시 23분이라고 나와요. 이게 4월 1일 날 방송한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4월 1일, 3일 후에 탄핵안이 그 인용이 됐죠. 헌법재판소에서. 예. 날짜까지 시간이 며칠 걸린지 아세요? 123일 걸렸어요. 그것도 1, 2, 3이에요? 예. 이거는 그 당시는 몰랐죠. 예. 지나고 나서 4월 4일내야 알았죠. 그리고 시간에 보면요. 거기에 그 헌법 주심 재판관이 시간을 확인하면서 지금 시간은 11시 22분입니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다 더해 보세요. 6이죠. 6이에요. 다 6666이네. 예. 그러니까 이게 작년 12월 4일에 다우가 상투칠 때의 전날이 의미가 수비학적으로는 되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어저께 예. 또 희한한 뉴스를 봤어요. 뭐예요? MBC 뉴스인데 여기 보시면요. 예. 윤 어게인 신당 창달 그래가지고 변호사 있잖아요. 예, 그분 그 있죠. 단체적으로 500명의 기자단을 여기다가 단톡방에다가 초청해가지고 신당 창달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래요? 그 단톡방 비밀번호가 1203이에요. 왜 1203일까요? 12월 3일. 그걸 한 것 같아요. 그 주최 측에서 이렇게 한 거죠. 우연치 않게 더해서 6, 곱해서 6이라는 신성한 숫자 또는 사탄의 숫자라는 6이라는 거를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는 게 이번 K 대공황의 어떤 시발점을 암시하는 거 아닌가. 자, 이게 뭐 신성한 숫자일지 아니면 뭐 사탄의 숫자일지는 모르겠으나 네. 아무튼 이렇게 뭔가 중복되고 반복되는 그 육자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저같처럼 숫자를 되게 중요시하고 연구하고 엑셀 가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비학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의 전후의 그 날짜나 시간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이거는 무슨 점성술이나 무속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 방송 때 제가 63빌딩 123m라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롯데타워가 123층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정정을 하면은 예. 그만큼 신격호 회장 입장에서는 L타워, 롯데타워의 높이, 그러니까 층을 123층으로 한 이유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신성한 숫자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이것도 6이니까. 그쵸, 합쳐서 6이고 곱해서 6이고. 합쳐서 6 되는 날짜는 많아요. 예. 근데 곱해서 6 되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게 다우존스의 상수 친 게 12월 4일이라고 예. 여기 찍혀서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12월 16일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꽝꽝꽝 뚫릴 때 다음날 나스닥이 상수 쳤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실제로는 개엄난 날짜가 의미가 있는 거고 이러고 나서 10년 있다 봤을 때 얘가 상투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인 상투. 예. 하필이면 날짜가 12월 16일인데 국회 탄핵안 땅땅땅 두들긴 다음 날이었다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우가 상투 친 게 더 중요하죠. 먼저 상투 친 거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 기간도 되게 중요하고 연도 기간도 중요한데 1929년 대공황 나오기 전에도 대공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는. 그 직전에 대공황이 언제냐면 1907년이었어요. 패닉 오브 1907이라고 나와요. 예. 여기 보시면 왜 중요하다 그러면요. Why important라고 나오잖아요. 예. 왜 1907년이 중요하냐면 예. 이로부터 100년 후에 리먼 사태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이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저도 몰랐는데 이걸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 2007년, 2008년에 예.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났죠. 예. 그리고 보시면요. 이때 하필이면 10월 달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10월만 되면 경기를 일으켜요. 주식시장에서는. 우리 87년 블랙먼데이 때도 10월 달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1929년 10월 달에 11명 권총에서 하는 날이 10월 달이었어요. 여기도 보시면요. 그리고 50% 폭락했다고 나와요. 1907년에. 예. 그리고 1929년 직전이었고요. 이 사건 때문에 FRB가 출범을 해요.
1913년에 여기에 페더럴 리저브라고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이 1907년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대공황 직전에 가장 큰 대공황은 이때였으니까. 그리고 이로부터 100년 후에 서프라임 사태가 나타가지고 예. 주가도 반토막 나고 부동산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스닥이 1938년부터 장외 거래가 시작이 됐고 그 이전은 다우존스를 합친 거거든요. 예. 우리가 일목균형표라는 기술 지표를 보면요. 후행수편이라고 그래가지고 26캔들 전에다가 종가를 갖다 계속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요런 26캔들이라고 나오는데 연도로는 25년 차이가 되겠죠. 예. 캔들 수는 26개고 이거를 도식화가 시켜보면 중요한 사건을 보면 1907년이라는 거 방금 전에 봤잖아요. 예. 1932년은 대공황이 바닥이었고 1974년은 오일 쇼크로 폭락을 했고 1999년은 닷컴버블 직전에 연종가 최고치였고요. 작년 말이 2024년 아니에요. 올해 폭락을 한다면 작년 말이 최고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도식화 시켜보면 정확히 1907년에 25년 후에 대공황의 바닥이 왔고요. 또 25년 걸렸고. 그다음에 74년 오일 쇼크 다음에 25년 후가 99년이고 그로부터 25년 후가 작년 말. 그래서 제가 작년 책에 땄을 때 2024년이 천년 상투가 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1907년이 2007년과 똑같다는 거 아까 봤잖아요. 예. 패닉에서 리먼 사태랑 이거랑 대공황의 고점인 1928년 연종가. 예. 그로부터 100년 후인 2028년에 고점일지 저점일지 모르겠지만 변곡점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걸 제가 추론을 한 거예요. 저게 뭐 정확하게 100년은 아니더라도 뭐 26년, 27년, 28년 될 수 있고 29년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거 언저리일 거 아닙니까? 네. 지금 25년부터 일단 위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네, 저는 네. 보는데 우리가 그 위기 얘기를 사실 22년, 21년 때부터 쭉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위기가 이제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엘리언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좀 유추해 보면 지금부터 28년 사이엔 터질 수 있네요. 그렇죠. 예.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100년은 어떤 과거에 있었나? 예. 우리나라도 100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나라 1896년 청일전쟁 다음 해에 인천에 미두치인소가 생겨요. 쌀 선물 거래소죠. 예. 여기에 분홍색 건물이 초기에 인천 미두치인소예요. 그로부터 20년 정도 후인 1920년에 여기 이 네모난 건물이 인천 미두치인소예요. 인천 미두치인소. 미두 선물거래소. 취인소. 일본말로. 예, 추인소. 취인소. 여기가 혈문통이라는 그 사진인데 지금도 인천 중구에 혈문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혈문통에 미두취인소가 있었고 그 바로 맞은편에 우편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보로 일본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주식 거래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요 미두통이라고 나와요. 여기에 이게 중개인들 지금으로 치면 증권사들이에요. 증권사들. 여기 증권사들 건물인데 여기 보면 여기도 인천이죠. 예, 재물포라고 나오잖아요. 1922년이라고 소인이 찍혀 있잖아요. 예.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넘는 엽서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 절치기꾼들이에요. 절치기라는 게 뭡니까? 절치기 여기 확인해 보면요. 여기 사람들 모여갖고 막 뭔가 막 하고 있죠. 무슨 뭐 홀짝 게임을 짤짤이라든지 막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홀짝 짤짤이라는 예. 단어 오랜만에 들어보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예. 인천 미두시장에 절치기, 도박, 성행, 인천 서에서는 검거에 착수. 절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음악에서 1절, 2절, 3절 한 것처럼 예. 당시에 매매가 연속으로 한 게 아니라 자 1절 모이세요 하고 딱딱이를 치거든요. 해산, 2절 모이세요 딱딱 해갖고 절마다 매매를 했어요. 그 절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구분 1절, 2절, 3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장, 후장 지금 옛날에 한 것처럼 오전에 2개 절이 있었고요. 오후에 2개 절이 있었어요. 4개 절이 있는데 그 절마다 절치기를 한다? 예, 그러니까 그 절과 절 사이에서 왜냐면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또 시세를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는 미두 선물거래소였단 말이에요. 예. 쌀 선물거래소. 이거는 주식거래소예요. 예. 여기 보면 경성 주식 현물 취인소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 3층 높이의 건물이 유일하게 이거 최초로 생긴 거예요. 여기 보시면 테니스 치는 사람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어디 테니스장이 있었겠어요 옛날에. 여기에 보면은요 중학생이 보충 수업 빼먹고 와서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보충소 빼먹은 지 어떻게 합니까? 교복 입고 있으니까? 네, 교복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살아있으면 120 몇 살, 130살 됐어요 지금. 어르신이네. 지금 어르신이죠. 예, 예. 자, 이렇게 역사가 깊은데,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데이터잖아요. 예. 자, 요게 1919년부터 1939년 2차 대전 시작할 때까지의 선물 가격이랑 주식 가격이에요. 이게 또 같이 움직입니까? 아니면 예. 좀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같이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를 제가 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요렇게 연도를 표시했습니다. 여기가 39년이고, 여기가 시작인데, 1919년에 유관순 누나가 독립만세 할 때 건물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가 가격이 주가가 20원짜리 주가가 불과 1년도 안 돼갖고 170원이 돼버려요. 완전 버블이 예, 뛰어. 버블이에요. 완전 개별 무슨 폭등주죠. 예. 그러다가 폭락을 해요. 다시 금이 또 그러면서- 원상회복했네.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10원까지 떨어져요. 와, 이거 그러면 170원에 산 사람들은 뭐야 이거? 여기서 다 산- 죽었죠, 예. 여기까지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때가 미국으로 치면 대공황의 한창일 때예요. 예.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배당률이라고 나오거든요. 배당률. 예. 여기 6할이라고 나와요. 6할. 6할이면요. 그것도 반기 배당이었어요. 100만 원짜리 주식을 사놓으면 60만 원을 줘요. 6개월마다. 100만 원짜리 주식 사놓으면 1년 있다가 120만 원이 생겨요. 우리가 그 숫자 계산할 때
할푼리 이런 예, 것처럼 그렇죠. 여기 숫자를 다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그 정도로 투기적이었고 요거는 경취주고 요거는 미드 선물 가격이에요. 이 당시에 이 폭락할 때 기가 막히죠. 어떤 이유 때문에 폭락했냐면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 가짜로 매도하는 거. 예. 지금도 우리가 공매도로 폭락을 했잖아요. 예, 예. 공매도 금지시켰다가 이번에 했는데 이때 기사를 잠깐 보면 지금은 시황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는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 지금은 나스닥 선물거래소 맨날 거래를 보면서 매매하잖아요. 예. 그 당시는 대판 오사카를 보고 했어요. 여기는 경취 주식이고 여기는 인천 미두 가격인데 여기에 시세표가 쭉 나오고요. 여기에 재밌는 기사가 나오는데 단기 철폐 속보라는 게 나오는데 단기 철폐 속보라고 예. 써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수직으로 폭락을 했잖아요. 예. 폭락을 뭐 계속해서 여기에 보면요. 공취인을 방하고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못하게 하는 거지. 예. 야, 공매도 금지가 이때도 있었단 예. 얘기네, 그러면. 자, 이게 언제냐면 1921년이에요. 상투가. 이야. 자, 그러면 1호부터 100년 후면 언제예요? 지금이죠. 지금이죠. 작년이죠. 작년 몇 월 며칠 날 3,316을 쳤죠, 코스피가?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죠. 4년 전이네, 벌써. 예, 4년 전, 4년 전. 4년. 예. 2021년 몇 월 며칠? 6.25. 아, 6.25. 기억나죠? 맞다. 1921년에 대상투 하고 나서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 이후에서도 그것들을 못 넘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100년 후인 2021년 6월 25일 전쟁 난 날 3,316 치고 지금 2,600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건 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 보면 안 되니까 21년에 상투 치고 그로부터 100년 후인 2021년에 또 상투를 친 거예요. 그러네. 이 고점을 잡을 때 몇 년 넘기는 힘들어요. 3,316은. 예. 지금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걸 보면은 일단 데이터가 부정확하면 엄청난 에러를 범할 수 있다는 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식 하다 보면 핸드폰에다가 프로그램을 깔잖아요. 예. 뭐 증권통을 우리나라 거로면 치면은 증권통을 깔고 외국으로는 인베스팅닷컴을 대부분 깔아요. 예. 그 인베스팅이란 사이트에 가서 미국 다우존스를 보면 1970년 이후부터만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것도 데이터가 부정확하게 점점점점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유료로 가게 되면 예. 여기도 보면 1871년 아까 S&P 시작된 게 케이스 실러지수 나올 때 얘기했잖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점으로 나와요. 예. 그리고 29년 대공황의 고점과 닷컴버리의 고점을 이으면 지금이랑 딱 닿는데 이게 안 닿아요. 안 닿죠?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이걸 선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닿아요. 여기서처럼 데이터가 누락이 되다 보면 얘가 좀 뒤로 물러나면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면서 얘 닿겠죠. 중간에 데이터가 비었어요. 아, 그래서 안 그래요. 닿는다. 예. 그래갖고 이거 갖다가 확인해 보면 이거를 1데이터로 바꿔봤거든요. 예. 딱 바꿔보면 1데이터가 여기서부터는 1데이터인데 여기서부터는 월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데이터가 부정확하면 추세선을 그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데이터의 고점 저점까지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게 월봉이 되고 원봉이 되고 주봉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데이터를 중세 암흑기 이후부터 데이터를 다 셋업을 해갖고 제 L차트라는 프로그램에다가 넣었어요. 예. 천년파동이고 요거는 1700년부터의 연봉이에요. 이게 지금 S&P 500이거든요. 예. 29년 대공황이랑 닷컴버블 고점이면 지금 거의 달랑말랑하죠. 예. 자, 이걸 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때를 보면 29년 고점이랑 이 닷컴버블과 지금인데 예. 이걸 월데이터로 바꿔볼게요. 예. 아까처럼 인베스팅닷컴에는 데이터 자체가 아예 올라가 있지 않고 예. 인베스팅이라는 유로 사이트에서도 데이터가 누락이 돼가지고 안 맞고 예. 이걸 갖다가 제 데이터로 정확히 넣으면 닷컴버블과 지금 보면 딱 닿는 게 보이죠. 예. 아까는 이 정도 지나가니까 안 닿았다고요. 예. 여기를 좀 확대해 보면 닿아요. 닿았어요. 예. 전 몇 달 동안 닿냐면 4달 동안 닿았습니다. 예. 제가 우리 투자클럽에 얘기하면서 지금 이번 고점이 우리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봤을 때 얘가 역사적인 고점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지금 이번 달에 폭락했다가 꼬리자로 쫙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를 기회를 잘 삼아서 추가적으로 폭락을 대비해서 숏을 치자, 풋배팅을 하자. 더 내려가기 전에 여기서 좀 팔자. 그쵸. 빠졌다가 반등을 틈타서 저는 5월 첫째 주나 둘째 주를 디데이로 삼고는 있어요. 이거를 제가 엑셀로 상세하게 한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 L차트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상세하게 할 수가 없어서 원래 처음에는 엑셀을 만들었었어요. S&P 500이 여기 4달 동안 닿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예, 예. 요게 100년 저항선이에요. 다음엔 꺾어지겠군요, 예. 무조건. 그러니까 근데 지금 네 달이나 닿았으니 이제 꺾어져야 되겠네. 꺾였다가 반등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봐요. 그 대신 5월 초 정도까지는 반등을 좀 이어갈 수가 있어요. 얘는 그래도 아직은 마이너스예요, 월간으로. 예. 근데 나스닥은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반등했죠. 예. 이렇게 긴 꼬리가 없었어요. 엄청나게 번지 점프를 한 거죠. 그 관세를 이제 3개월 유예한다. 유예한다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예. 바로 지금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저는 상투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요. 보통 상투 때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기서 쇼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뒤늦게 여 아래서 쇼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쫙 올라버리면 이 사람들은 손실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서 되산단 말이에요. 이런 거 갖다가 숏 커버링 또는 숏 스퀴징이라고 그래요. 메이저들이 쇼친 개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예. 반대로 역회전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우존스의 연봉을 보잖아요. 이제 연중 고점이 있을 거고 연 종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연 종가로 연결하면 다 좀 닿고 있거든요. 올해 살짝 마이너스 나 있습니다. 근데 1980년 저점이랑
그다음에 리먼 사태 저점을 연결하면요. 요 기울기보다 얘가 더 급하죠. 약간 모이고 있죠. 예. 이런 걸 우리가 쇠기형이라고 그래요. 아, 완전히 상투 박는 거. 예, 쌍투 방등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종결 쇠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파동이 나타나는 거. 이게 뚝 부러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엔딩 다이어고널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이런 거를 엔딩 다이어고널 쇠경이라는 뜻이거든요. 엔딩 다이어그날. 네, 시작이 아니라 끝. 마지막 파동 아까 얘기했듯이 오파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위험성 때문에 여기다가 숏 쳐서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에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크게 손해보겠지만 오늘도 최초 공개 하나 오픈을 하겠습니다. 1900년부터 다우존스, 코스피, 니케이,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여기에 희미하게 독일 차트 이렇게 다 섞여 있는데 예. 이때가 대공황이었고요. 여기서부터 1, 2, 3, 4, 5가 끝났는데 문제는 대공황 때의 고점 패턴이랑 니케이 89년의 고점 패턴이랑 2000년 닷컴 버블의 나스닥 고점이랑 또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나열했는데 여기 독일도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독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폭락을 하거든요. 예. 1차 대전 때 패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2차 대전 때 1800년대 독일 데이터 있는 사람도 없어요. 없죠. 왜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 그래프를 보고 싶은 때는 이걸 보면 되는 거거든요. 손실이 됐죠. 예. 자, 이게 대공황 때고요. 다우고 요게 니케이 89년에 상투 칠 때고요. 아, 니케이 버블은 좀 심했다. 예, 심했죠. 그다음에 나스닥 상투 칠 때예요. 나스닥 상투 칠 때. 이걸 제가 표시한 게 1929년에 다우 상투, 89년에 니케이 상투, 2000년 나스닥 상투인데 요걸 갖다가 상세히 보면 일단 다우 상투를 보면요. 요게 1년 이동 평균선이고 요게 36개월 이평선입니다. 폭락을 했다가 반등했다가 끝으로 가버리죠. 그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36개월. 그다음에 요거는 니케이 89년에 버블 붕괴됐을 텐데 이때도 폭락했다가 반등했다가 끝나버리죠. 자, 근데 나스닥은 그나마 1년에서 반등했다가 그 다음에 꺾여버려요. 근데 지금의 나스닥 다우를 보면 이번에 꼬리 달고 엄청 반등했잖아요. 예. 근데 이때 딱 저점에 찍은 게 36개월 이평선이에요. 근데 이거 갖다 같이 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첫 번째 폭락했다가 반등했다가 진짜 폭락하거든요. 예. 첫 번째 폭락했다가 반등했다가 진짜 폭락. 예.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첫 번째 폭락하고 반등했다가 진짜 폭락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제가 굿배팅 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굿배팅.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장이 열렸다. 이 36개월 이평선의 의미는 3년이라는 펀드의 대부분의 펀드가 3년 만기로 돼 있거든요. 그렇지. 예, 홍콩 이번에 ELS 사태 났던 것도 다 3년짜리 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100년 전의 대공황의 고점 패턴과 그다음에 잃어버린 30년 할 때의 일본. 니케이 일본 버블 붕괴 때와 지금까지 최대 폭락이었던 나스닥의 버블 붕괴 닷컴 버블 붕괴 때랑 상당히 비슷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 아, 지금 자체가. 지금 자체가. 이제 꼭지점에 왔다. 네, 1차 폭락한 다음에 반등한 타임이다. 예. 저는 2차 폭락이 또 온다고 봐요. 아. 그래서 지금 주식을 많이 좀 레버리지가 크게 들어가 있거나 이 사람들은 좀 위험 관리를 좀 하시고 현금만 갖고 있는 분들은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숏배팅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위험 관리 잘 하신 상태에서 하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아주 찬스, 숏배팅하는 찬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100년 만에 대위기가 왔고 누구는 또 100년 만에 좋은 호기를 맞을 수 있다 이건데요. 자, 이렇게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자산시장이든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가장 위험한 시기에 돌입했다라는 얘기를 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고 과연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꼭 안전하게 이 자산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엘리엇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엘리엇 차트 신공 엘리엇님 모시고 대공황의 위기 또 부동산 폭락의 시나리오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그나저나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21년부터 제가 고점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느 지역은 21년 고점을 훨씬 넘어갔죠. 네. 또 21년의 고점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지역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는 일본의 부동산, 특히 동경의 부동산과 우리나라가 똑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데이터로 정확하게 한번 어떤 게 똑같고 어떤 게 틀린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의 30년 전, 그러니까 21년 고점을 기준으로 30년 전이면 91년일 거 아니에요? 예. 그때의 일본과 그다음에 15년 전인 미국 리먼 사태 때 예. 유럽, 요때랑 비교하면 비슷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예. 이건 제가 작년 연말에 나왔을 때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잠깐 보고 인구 통계학적인 거랑 그다음에 가계부채랑 요거랑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건 1955년부터 위에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들어진 리얼 인덱스 물가를 반영한 지수고요. 노란 거는 가계부채입니다.
아, 이게 미국 거죠? 아니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아, 이거 우리나라 겁니까, 지금? 1950년부터 된 데이터가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하우스홀드 데트인데 이거는 GDP 대비 몇 프로냐 이거죠. 아하. 그다음에 파란 거는 기업 부채 비율. 합치면은 민간 신용이라고 그러거든요. 민간 부채 비율. 그렇죠. 근데 IMF 때 가계 부채는 한 50%도 안 됐었어요. 기업 부채가 113%까지 가면서 IMF를 맞아가지고 기업들이 도산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계속 도산하면서 기업 부채를 경매로 돈을 회수해 가니까 당연히 부채 비율이 줄죠. 그렇죠. 그 대신 가계는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았었어요. 예. 근데 이제 2005년도, 6년도 이후로 다시 늘면서 기업 가계 부채는 꾸준히 늘었고 기업 부채도 100%는 넘지 않았지만 정체돼 있다가 2018년, 19년, 20년 이때 오면서 갑자기 늘어가지고 예. 둘 다 100%를 넘겼습니다. 아. 그래서 합쳐서 224%까지 늘어요. 맞아요. 최근 들어서 줄었는데 이것도 GDP 기준 연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줄어 보이는 거지. 줄어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100%가 넘어 그 당시 기준으로는 100% 넘어 있어요 지금. 더 늘었죠. 예, 오히려 그때부터 더 늘었어요. 자, 왜냐면 더 늘 수밖에 없는 게 가계부채가. 하나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전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절반은 내 돈, 절반은 대출받았다. 그러면 5억만 대출받으면 되죠. 네. 근데 10억짜리 아파트가 올라가지고 이게 17억, 18억, 20억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돈 5억에다가 돈은 안 늘어났잖아요. 내 돈 5억에 나머지를 대출받아야 사거든요. 이 대출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계부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채는 경제 성장률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는 게 정상이긴 한데 예, 너무 그거보다 과도하게 늘어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확 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갖다 도식화해 보면 예. 요 까만 거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고 예. 생산 가능 인구 비중. 비중. 예. 전체 인구가 줄는데 20, 30대가 더 줄어버리면 비중은 줄게 되는데 요 상투가 21년이에요. 맞습니다. 이미 지났어요. 예, 맞습니다. 이때 코스피가 상투를 쳤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도 상투치고 대부분의 아파트가 거기보다 훨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부채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가계부채가 100% 넘었고 기업부채도 100% 넘었어요. 근데 합쳐서 220%가 넘었어요. 예. 과거 다른 나라를 다 보니까 210%가 넘으면 버블 붕괴가 시작이 됐어요. 이 기본 개념 하에 일본의 30년 전의 걸 보자고요. 91년, 아, 이거 진짜 궁금하다. 1991년인데 이때도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줄어요. 예? 일본도. 일본의 인구가 우리보다 더 빨리 이제 우리보다 감소하기 더-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대신 비중이죠, 비중. 절대 예. 수치가 아니고 이러면서 아까 봤던 일본의 주택 가격 지수가 상투 치면서 빠져요. 아, 진짜 일본의 주택 가격도 엄청난 버블이었군요. 예, 이러고 20년 빠지고 10년 옆으로 기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한 조금 거죠. 뭐 반등했죠. 예. 근데 이 당시에 부채를 보면요. 그 일본도 가계 부채가 그렇게 늘진 않았어요. 69%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 근데 우리보다 기업 훨씬 부채가 147%예요. 가계가 투기를 한 게 아니고 기업이 투기를 했어요. 맞아요. 투기. 1890년대, 90년대 초 이거 아니에요. 일본이. 예, 예. 맞잖아요. 예, 예. 아, 1980년대와 1990년대. 예, 예. 이때 일본이 좀 많이 좀 기고만장했어요. 그쵸, 뭐 동경을 팔면 일본, 뭐 미국을 얼마 산대느니 만대느니. 동경 팔면 미국 땅 다 산다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그만큼 버블이 있었는데 네. 합치면은 210%가 딱 돼요. 이때 보니까 214%까지 가서. 214%인데 우리는 지금 더 많잖아요. 우리는 220%까지 갔다가 최근에 조금 줄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예, 어쨌든 버블 붕괴가 터질 때의 상투를 보면 인구 구조랑 민간 부채랑 항상 비슷한 상투를 쳤는데 여기서 보시면 부채가 늘죠. 주택이 빠지는데도 가계 부채가 늘죠. 자, 주택 가격이 빠지니까 가계부채 빚을 더 내서 또 사는 거죠. 더 사는 정부에서 더 받치느라고 더 부채를 더 늘려줘요. 그렇죠. 우리나라랑 똑같잖아, 지금. 좀 전에 봤을 때도 아파트가 21년인데 상투 치고 빠지는데 네. 23년, 24년까지도 계속 늘어요. 맞아요. 이거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때 가계부채가 확 줄잖아요. 기업부채도 줄고 가계부채도 줄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아파트가 20, 30% 폭락하면 그때부터 경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아. 은행에서 대출 회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연장을 안 시켜주고 회수가 되면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부채 비율이 줄어든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나쁜 부채 감소죠. 돈 벌어서 갚는 게 아니고 반대 매매 나가갖고 우리 스탁론 주식으로 하다 보면은 신용 털리는 게 다 이런 거랑 똑같은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건 30년 전이고 예. 15년 전이 2006년 말에 있었던 미국의 생산 가능 인구도 거의 고점이죠. 똑같네요. 그 다음에 케이스 실러 지수도 실질 지수입니다. 예. 상투치고 빠지고 이때는 파란색은 기업 부채예요. 기업 오히려 부채는요 기업 72%고 부채가, 예. 가계 부채가 98%까지 가요. 미국도. 예. 왜 그러냐면 그때 서프라임이라는 사태가 서프라임은 기업한테 준 게 아니거든요. 개인한테 준 거예요. 뭐 돈 없는 강아지한테까지도 대출해 줬잖아요. 그렇지. 부동산 투자잖아요, 예. 그게. 또. 서브라는 게 등급이 낮은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프라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본은 기업이 부동산 투기를 했고 미국은 가게가 부동산 투기를 한 거예요. 15년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유럽은 어땠나? 우리나라는 둘 다인데. 그쵸? 예. 그 얘기 좀 이따가 또 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럽을 볼게요.
유럽은 스페인을 대표로 했습니다. 스페인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되게 많습니다. 작년 말에 했던 내용인데 생산하는 인구 비중가 피크를 치면서 예. 스페인 주택가격 지수가 상투를 치고 빠집니다. 그런데 가계부채는 여기 보니까 85%까지 늘어요. 예. 근데 기업부채가 127%까지. 근데 예. 두 개 합치면 226%까지 늘어요. 아, 미쳤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공통적으로 가계부채가 많든 기업부채가 많든 합쳐서 210%가 넘으면 버블 붕괴가 되더라. 아. 우리는 자꾸 강남 서초만 얘기해서 막 올랐다고 그 그러는데 뉴스에 거기만 나오니까. 전국적으로 보면요. 많이 빠졌어요. 세종도 50% 40% 빠진 거 수두룩하고 예. 노도강에서도 창동중구 10단지는 지금 6억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3억이 안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예. 이걸 갖다가 그러면 한꺼번에 예. 30년 전에 일본과 15년 전에 미국, 스페인과 21년 기준으로 21년에 다 X축을 맞춰볼게요.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전 세계적으로 15년마다 반복되는 어떤 사이클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예. 2021년에 10월 달에 서울 아파트가 상승 쳤잖아요. 예. 미국은 2006년 말이고, 일본은 1991년이고, 예. 이걸 다 축에다 맞춘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다른 지표도 따라오겠죠. 예, 예. 자, 그러면 요거는 민간부채. 예. 가계랑 기업이랑 합친 거. 요게 200%거든요. 요게 200%. 다 200% 넘었을 때 상투 치고서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야, 한국과 스페인이 1등이네 뭐. 예, 지금 우리도 지금 살짝 빠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예. 이건 2021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다음 밑에 거는 생산 가능 인구 비중. 대충 이 정도가 상투잖아요. 예. 이거는 추계로 다 알 수 있는 통계청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본 걸 한꺼번에 모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30년 전에 일본과 15년 전에 미국과 지금의, 그러니까 21년 기준으로 한국의 X축이 다 들어맞아요. 이걸 예. 봤을 때 30년 전 일본이랑 15년 전에 미국, 스페인이랑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보다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나라 사람들이 멍청해서 부동산이 폭락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인구 구조나 부채 구조나 봤을 때 지금 현재 보이는 휘황찬란한 모습에 도취되지 마시고 예. 한 발 떨어져서 아. 자기의 마진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아. 신규로 들어가는 건 지금 진짜 위험하고 다주택자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안전을 위해서 아. 몇 년 후를 위해서 좋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막 치고 올라가면 이게 더 간다라고 믿는 경향이 대다수입니다. 네. 더 간다고 했다가 또 폭락하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그 조기 대선 이 시즌에 테마주에 올라타신 분들이 있어요. 이 테마주에 올라타신 분들 10배가 올랐거든요. 10배 올랐는데 그때 사가지고 더 간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오히려 다시 다 하락하고 있거든. 누군가는 항상 보면요. 그것들의 결말이 10년, 20년은 주식시장을 보면 안 예. 좋았어요. 맞아요. 누군가는 막차를 타가지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 피해를 볼 상처가 수가 되는 있으니까 거죠. 예. 조심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봤던 일본 30년 전에 1991년에 일본 부동산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에다가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라고 검색을 하고 그래프를 찾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예.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걸 보면 요게 좀 대표적인 거예요. 중앙일보에서 나온 건데 이걸 좀 확대시켜 보면 1910년부터 일본의 땅값이 나와요. 49년부터 89년까지 40년 동안 52배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요 잘 보시면 요게 73년 오일 쇼크 때입니다. 그리고 이건 91년 상투실 때예요. 예. 자, 이거는 일본 땅값 또는 일본 주택 가격이랑 거의 그래프는 비슷해요. 똑같죠. 자, 예. 그런데 이거는 일본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동경은 그래프가 많이 달라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최초 공개하신 분이 있어요. 표창원 씨랑 좀 이름이 비슷한데 예. 근데 그분이랑 성이 같은 분인데 같은 표시인데. 예. 표영호. 맞아요. 제가 이거를 공개를 했다고요? 예. 지난번 4월 1일 날 녹화를 할 때 예. 이 화면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이거 그러니까 보여드렸어요. 마치 누가 게스트고 누가 사회자인지 모르게 혼자서 막 떠드는데 예. 전 이걸 보고요. 식은땀이 쫙 났어요. 왜요? 제가 처음 보는 차트예요. 왜냐하면 일본 전체 차트는 수없이 많이 봤고 데이터도 있거든요. 예. 근데 동경 차트만 따로 본 건 처음이에요. 진짜요? 예. 그날 밤에 가갖고 예. 날밤을 새고 이 이거- 데이터를 구하느라고 이게 자존심이 상한 거죠. 저는. 표영호가 이런 걸 다 보여주네, 이런 거. 예,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내공이 있구나. 저도 나름대로 제가 엘리언님만큼 이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 차트를 보지는 않지만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저도 이런 자료가 있으면 보는데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저 차트를 처음 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놀랬고 표영호가 어떻게 저걸 봤지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게 놀랐어요. 저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저 공부 많이 해요. 여기 자막을 보면요. 예.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이미 한번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이게 쌍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한번 내렸다가 올랐다가 다시 오는 거. 위에 거는요. 저 기억난다. 이거 레지덴셜 랜드 프라이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주용 토지 가격이고요. 예. 이거는 주택 가격이에요. 동경입니다. 동경. 예. 일본이 아니고 동경만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콘도미니엄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콘도미니엄 우리나라의 아파트 같은 거죠. 그렇죠. 그 대신 얘 데이터가 2008년부터밖에 없어요. 예. 그날 밤에 와이프가
고생했어 했는데 그 말도 안 듣고 그냥 PC부터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3시인가 드디어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이게 일본 말이니까 이 데이터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토부일 거 아니에요. 일본은 국토부인가 해갖고 딱 했더니 국토교통성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일본은 다 성이라고 그러죠. 네, 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뒤져갖고 딱 데이터를 찾았어요. 와, 이건 또 이거 뭐야? 국내 일본 최초는 아니고 국내 최초입니다, 이거. 예. 여기 전국 내셔널 와이드입니다. 재팬입니다. 일본.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레지덴셜 랜드, 디테치드 하우스. 이게 주택 가격입니다. 예. 이거는 주택 땅값. 땅값이고, 예. 요거는 우리로 치면 아파트, 콘도미니엄. 예. 2008년부터 밖에 데이터가 없어요. 예. 실망이죠. 왜냐면 저는 91년에 그 모양을 좀 쌍봉을 보고 싶은데 예. 여기는 2008년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못 보지. 예. 근데 여기도 의미가 있는 게 2008년부터 2024년 지난 연말까지가 최근 데이터입니다. 예. 자, 15년이 지난 16년이 지났는데 땅값이 112포인트가 118포인트가 됐어요. 112만 원짜리 땅이 6만 원 올랐어요. 그렇지. 16년 동안 일본이 워낙 빠졌다가 올랐으니까 잃어버린 20년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여기서 알 수 있고. 그렇죠. 치가 떨리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또 열심히 해갖고 또 동경을 또 이제 찾은 거예요. 동경을 찾았는데 진짜? 요겁니다. 도쿄. 대박이다, 진짜. 동경도. 이 데이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개할 거예요. 저도 처음 보는 자료인데요. 일단 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동경도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서울입니다. 네네, 서울이죠. 자, 서울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딱 보니까 얼마나 반가웠냐면 1984년부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얘는. 예. 아까 여기가 1984년이잖아요. 예. 동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당연히 1984년부터 있었겠죠. 예. 왜냐면 이 데이터를 근거로 그래프를 일본 사람이 만든 거를 표 대표님이 인용을 한 거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레지덴셜 랜드가 있고 동경입니다. 예. 주택 가격이 가격, 있고요. 역시 아파트가 그다음에 있고요. 아파트는 2008년도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예. 그리고 이거는 주택 종합입니다. 땅값, 주택 가격, 콘도미니엄까지 다 합친 거. 예. 자, 저는 중요한 게 주택 가격입니다. 땅값보다도. 그래서 이거 갖다가 데이터를 다운받은 상태에서 일단 드래그를 해가지고 기본적인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더니 예. 표 대표님이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차트가 보이는 거예요. 와. 그 대신 이거는 연말까지 최근 데이터까지 된 거죠. 자, 이걸 갖다가 저는 제 L차트 프로그램에다가 넘긴 다음에 방송을 위해서 제가 캡처를 해온 게 있습니다. 자, 요게 1965년부터 예. 자, 여기 연두색 있죠, 연두색. 요게 우리가 맨날 보는 일본 부동산 주택 가격 지수예요. 실질 예. 지수입니다. 그 대신 여기 예. 리얼이라고 써 있어요. 리얼입니다. 73년도 이후에 5일 쇼크 때문에 빠졌다가 반등했는데 예. 내가 알고 싶은 건 요거였거든요. 표 대표님이 쌍봉. 보여준 거, 쌍봉. 예. 자, 근데 요 밑에 거는요, 명목 지수입니다. 명목. 이거 물가를 반영 안 한 거예요. 예. 자, 위에 거는 물가를 반영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비교하거나 과거랑 데이터 비교하려면 물가를 반영해야지 비교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고점을 넘겼는데 이때는 고점을 못 넘겼잖아요. 예. 일본이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일단 고점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필요한 거는 요 데이터가 아니라 요 데이터입니다. 87년 11월이라고 나오고 폭락을 했잖아요. 한 번 폭락. 이때가 미국 블랙먼 데이 때문에 빠졌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반등했다가 90년 10월 달에 먼저 상투 치고 얘는 91년 1월 달 3개월 후에 상투 치고 잃어버린 20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야, 이게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다 속은 거예요. 네. 많이 속았어요, 여기서. 왜냐면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간다,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랑 같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랑 비슷해요. 이게 이렇게 말이 20년이죠. 20년 동안 집값 하락하면 2개월 하락해도 다 힘들다 그러는데. 그렇죠.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하락했으면. 그리고 여기 잠깐 반등한 거 보이죠? 예. 이때가 그 노무현 대통령 버블 세븐 할 때 서프라임 직전이거든요. 예, 예. 2005년부터 4년 5년부터 뜨기 시작했는데 일본 전체적으로는 빠지는데 동경만. 우리나라 똑같다. 네. 서울만. 지방은 다 빠지고 대구, 부산 다 빠지는데 예. 서울만 오른 것처럼 이때가 이랬다고. 일본도 동경만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차트가 막 나오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디오만 들어도 됩니다. 오디오만 들어도. 우리가 21년에 상투 치고 빠지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예, 예. 근데 서울만 좀 올랐잖아요. 예. 부산, 대구 빠지고 세종도 빠지고 다 빠지는데 예. 일본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콘도미니엄만 오른 거예요. 아파트만. 네, 아파트만.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90년 전후로 해서 상투를 쳤는데 우리가 또 시사성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미국 그 주택가격 지수랑 우리나라 지수랑 주가랑 좀 비교를 해봤어요. 예. 일단 90년 상투를 치기 전에 89년 말에 니케이가 상투를 치거든요. 예. 자, 이게 파란색이 니케이입니다. 39,000 찍을 때예요. 니케이가 먼저 상투 치고 또 다시 한번 부동산이 그 다음에 상투 치고 도쿄가 상투 치고 예. 그 다음에 일본 전체가 상투 치고 니케이가 12월 달에 상투 치고 10개월 후에
동경이 상투치고 그보다 3개월 후에 일본이 상투치고 잃어버린 20년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 버블붕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지금 반등할 때는 니케이가 반등하고 콘도미니엄 반등하고 아파트도 전체적으로 땅값이든 완만하게나마 반등을 했죠. 요즘 어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일본 가봐라, 일본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일본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당연히 2년 전, 3년 전, 5년 전보다 많이 올랐겠죠. 최근 요 그래프에 보면 요 부분이잖아요. 요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얘가 아직 30년 전 가격을 못 들었어요. 그 정도란 얘기입니다. 네네. 동경이에요, 동경. 이게 뭐 일본 전역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는 일본과 미국과 우리나라의 1990년 전후를 한번 비교해보고 지금과도 또 비교를 해보는 그래프를 저희가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음영은 그동안 보셨던 것처럼 미국의 리세션 기간입니다. 구간, 예. 침체 구간이고요. 예. 그다음에 요 주황색은 서울 아파트 실질 지수고요. 예. 하늘색은 케이스 실러 미국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이 전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내리면서 저축 대부조합 사태가 90년 초반에 벌어졌거든요. 예. 지방은행들이 엄청나게 파산을 했어요. 예. 근데 미국 지방은행이 파산하면 일본에서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록펠러 빌딩도 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 상업용 부동산 이게 폭락을 하면서 일본도 같이 붕괴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예. 둘 중에 하나라도 오르면 오른쪽에서 돈 빼갖고 손해본 쪽 메꿀 수가 있는데 예. 다 같이 폭락해버리니까 도미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예. 자, 연쇄부도가 나오는 거죠. 이때 제일 먼저 상투를 친 게 미국의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폭락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리세션 구간이 되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낮춰요. 그러면서 아까 했던 그 니케이가 상투치고 동경이 상투치고 일본 전체가 상투치고 그 다음 해에 91년 4월 달에 서울 아파트가 상투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는데 예. 우리는 8년 빠지고서 반등을 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8년 빠지고 먼저 반등을 했거든요. 뒤따라서 우리도 반등을 해요. 미국 따라갔네요. 예, 근데 일본은 계속 빠져요. 예. 왜 그러냐면 얘네는 버블이 심했거든. 지금 우리가 강남 3구는 막 치고 올라가도 노동항이 못 오르는 이유가 2020년, 21년에 영끌들로 대출을 엄청 받았기 때문에 반등하려고 그러면은 반대매매가 나오고 반등하려고 하면 경매가 나오고 이자 못 내서 팔아야겠고 그래서 반등을 못하는 거랑 일본이랑 똑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예.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하다가 물려있는 것들이 1년, 2년 버티다가 못 버티는 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사점이 뭐냐면 일본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명목 지수는 그 정고점을 살짝 넘었는데 실지수는 못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요거 주황색을 보면 지금 서울 아파트만 보면 정고점까지 왔거든요. 예. 근데 실질지수로 보면 정고점을 못 넘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점이 더 훨씬 더 낮아요. 일본은 고점이 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예. 근데 요 기간이 한 3년 정도 돼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딱 3년 한 몇 개월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일본처럼 그동안은 외봉인 줄 알았는데 표 대표님 쌍봉 이론처럼 우리도 혹시 일본 30년 전을 따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돼가지고 자, 쌍봉의 의미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쌍봉이 왜 나오냐면 뭔가 올랐다가 떨어지면 항상 이 반대 구간이 나와요. 이젠 다 사도 되겠지. 아, 이 정도 떨어졌으면 사도 돼.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또 올라갈 거야. 그리고 어차피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해. 이 심리가 꽉 찼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아파트가 다 우상향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쌍봉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는데 지금 쌍봉에 얻어 걸리고 여기서 삐끗해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일본 동경과 정말 똑같다. 여기서 하나의 우리나라의 통계 문제점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예. 동경이 이렇게 빠졌고 서울도 이렇게 빠졌잖아요. 자, 비슷하게 빠졌죠. 실제 둘 다 물가를 반영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2021년도에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된다는 책을 쓸 때 인용한 OECD 자료거든요. 2019년 말까지만 데이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4년 전에 쓴 책 제목인데 각 나라별로 하우징 프라이스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스페인, 영국, 일본, 한국, 미국을 제가 골라서 이렇게 비교를 한 게 있는데 이게 1915년이 100이에요. 여기가 100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가 조금 이렇게 어긋나 있죠. 요 주황색이 일본입니다. 예. 엄청난 버블과 폭락이 있었죠. 자, 우리나라는 파란색인데 요 정도 올랐다 요 정도 빠진 거 돼 있어요. 예. 자, 이걸 갖다 각 나라의 그 나라의 물가를 반영해 갖고 그래프를 다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일본보다 우리가 더 빠졌다니까요. 일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두 개의 차트를 제가 잘라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명목으로 이렇게 빠질 때 우리는 요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많이 예. 안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예. 실질로 보게 되면 일본이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데 한국은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CPI 어저스티드 인덱스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게 가짜예요, 가짜. 왜요? 왜 그러냐면 KB의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왜냐면 OECD에 올라가 있는 건 서울께 올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 주택이에요. 아파트도 아니고 전국 주택에 다 합친 거. 이거는 80
86년부터 데이터가 OECD에 올라가 있어요. 이걸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물가로 나눠 놓으면 여기 실질 지수가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요. 이걸 좀 진하게 볼게요. 이렇게 진하게 볼게요. 네. 주택 가격 지수가 86년보다도 낮고 한 7년으로 돼 있어요. 예,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파란 거는. 여기서 한 15년 동안을 보면요. 주택 가격 상승률이랑 물가 상승률이랑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예.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1년에 2% 올랐어요. 네. 2, 3% 오르잖아. 3, 4% 그럼 많이 뭐 집값도 많다.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주택은행에서 국가 통계를 대행하는 민간 단체 기관이었거든요. 예. 그 데이터들이 OECD에 그대로 올라가 있고 국가 통계 공식 통계에도 올라가 있어요. 잘못된 정보가 잘못된 올라가 있는 데이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그러면 30% 올랐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못 살겠다 이런 게. 그러니까 막 2%밖에 안 올랐다고 3%밖에 안 올랐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40년 동안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저런 가짜 그래프가 이런 가짜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창피한 얘기예요. 이거는 OECD에 지금도 올라가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솔직히 이 그래프 보고 사진 보고 우리가 이랬어요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죠. 그러면 누가 전 믿어요? 세계적으로 다 그래도 물가를 반영해도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렇게 예. 빠져도 일본 같은 특이한 경우가 빠졌는데 우리는 잃어버린 뭐 100년이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이 그래프 안 믿지. 여기 보면은 한 15년 동안은 옆으로 실질 가격이 옆으로 기능이 나거든요.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분자가 오르는데 분모도 똑같이 오르니까 나누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 데이터인데 이게 국가 공식 자료에 올라가 있다. 있고 해외 OECD에 올라가 있으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을 볼 때 얼마나 틀린 정보를 얘기하겠어요. 틀린지도 모르죠. 그냥 이렇게 망한 줄 알죠. 그러면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서울 아파트랑 요 위에 거는 서울만입니다. 명목 지수예요. 네. 밑에 거는 물가를 반영한 겁니다. 예. 물가를 반영해도 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예. 물가보다 훨씬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올랐어도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에 우상향이죠. 네. 자, 이거를 엘리어트 파동을 정리를 하면 제가 91년 노태우 상투랑 IMF 직전의 상투랑 쌍봉 형태 비슷하다고 그랬죠. 이건 예. 6년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리먼 사태 났을 때 2008년의 고점과 2009년에 잠깐 데드캣 바운스 한번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때 이게 살짝 넘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은 딱 고점까지 와 있어요. 전국적으로는 한참 밑에 있고 노도강은 한참 밑에 있지만 서초 이런 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약간 쌍봉 비슷해요. 예. 근데 과거에 두 번의 무너질 때 보면 91년에 노태우 상투가 무너질 때 요 1차 지지선이 무너지고 나서 6년 동안 후에 2차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IMF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4년 오른 거를 4개월 만에 뺀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리먼 사태 나타나기 전에 여기서 1차 지지선이 깨지고 나서 리먼 사태 나와서 급락했다가 반등했죠. 그럼 요 새로운 지지선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예. 요걸 깨면서 3년 동안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지면서 부동산이 폭락을 했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2022년 5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 요게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22년 말에 대폭락을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꾸역꾸역 지금 특례론, 신생아 특례론, 그 다음에 토호제풀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좀 올려갖고 예. 2차 지지선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게 무너져 버리면 예. IMF 사태라든지 예.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이런 폭락, 즉 2차 폭락, 본격적인 하락 시파가 시작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가 차트가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요 정도까지만 내려와도 실질 지수로는 엄청나고 노도강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더 큰 일이 나는 거죠. 그동안 빠진 게 있는데 더 빠지는 거니까. 더 빠지는 거니까. 이때 보시면 전부 쌍봉의 형태인데 전고점의 평행선과 2차 지지선이 꼭점이 만났을 때 똑 부러졌죠. 그다음에 여기도 작은 미니 쌍봉의 고점과 그다음에 똑같죠. 2차 지지선의 고점과 만나는 꼭지점에서 뚝 부러졌죠. 예, 근데 얘도- 지금 딱 만나고 있어요. 아, 25년이 이래서 위험한다. 그래서 25년이 그래서 위험한데 이번에 공유형 뭐 정부에서 아파트 그 나왔죠. 지분 공유형. 공유형인가 뭔가 1억 가지고 10억짜리 산다는 얘기. 예, 예. 이게 또 바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주고 대출 해주다 그것도 이제 못 받으니까 청년들 20대들에게 집 사는 것도 막 해주다가 이제 빚을 더 이상 못 더 내주니까 이상 못 내니까 이제 그 반은 국가가 돈을 대겠다 이거죠. 돈을 댈게 그냥 아주 기본적인 이자 2% 내고 나중에 이렇게 하고 혹시 이게 비싸져서 가지고 팔아서 이익이 나면 또 나라만 반반 나누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없는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집을 사게끔. 돈 없는 사람한테 특례론 내주고 이제 이해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없으니까 신생아 특례론 해갖고 애 낳으면 또 돈 빌려줄게 해갖고 또 재작년에 한번 펌핑했어요. 올해는 그 토지화재를 갑자기 확 풀면서 또 펌핑을 했어요. 무너질만 하면 올리고 부러질만 하면 올려요.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마지막이다. 1955년부터 파동을 연구하다 보면 파동의 흐름뿐만 아니라 기간까지 파동이랑 딱 들어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일단 이거는 1955년부터 연봉입니다. 실질지수예요. 서울 아파트의 실질지수를 연간으로 표시한 겁니다. 예, 예. 여기를 보시면 61년에 고점이 한번 나타났고 이게 5.16 구대장 쿠데타에 났을 때거든요. 예. 91년에 노태우 상투입니다. 예. 그다음에 21년 이거는 문재인 상투예요. 정확히 보시면요. 30년,
30년이에요. 희한하죠. 그다음에 이걸 조금 한 번 더 들어가면 91년의 고점과 노무현 상투를 계산해 보면요, 정확히 15년 후예요. 2006년으로부터 15년 후가 2021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상투가 15년마다 사이클이 있었고요. 그러면 저점은 어땠나? 저점도 보면요, 98년 IMF가 왔었으니까 당연히 이때가 바닥이겠죠.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가 2013년이 바닥이었어요. 그다음부터 9년 동안 올랐는데 예. 이때도 정확히 15년이에요. 예. 희한한 일이죠. 자, 그다음에 캔들을 쳐보면 이게 연도가 아니고 연말이 될 수 있고 연초가 될 수 있으니까 캔들 수를 따져보면 예. 91년 캔들과 98년 캔들까지 개수가 8개예요. 8캔들. 8개, 9개, 8개, 9개네요. 그다음에 98년부터 2006년까지 9캔들. 그다음에 2006년부터 13년까지 실제로 6년을 빠졌지만 캔들 수로는 8개예요. 아하. 그다음에 21년까지 9년 상승했지만 이것도 캔들이 하필이면 또 9캔들이네요. 그러니까 8캔들, 9캔들, 8캔들, 9캔들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걸 좀 모아 봅시다. 우리가 2013년에 15년 기간이 걸렸다면 예. 이거로부터 15년 후라면 2028년이 되겠죠. 2028년. 그래서 자꾸 2028년 대공황이 1928년이 고점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2028년을 되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1년으로부터 8캔들을 쉬면 예. 2028년이 되겠죠. 98년으로부터 30년 후면 2028년이 되겠죠. 정확히 8캔들, 9캔들, 15년, 30년의 어떤 주기가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서 2028년을 주목하라는 이유를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모든 자산 가치가 그때 그 전후를 바닥일 것 같아요. 2029년 초가 될 수도 있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8년이면 이제 25년부터 쭉 하락해서 28년 3년 동안 25, 26, 27, 28 4년 동안 이렇게 하락해서 28년이 바닥이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한 5년, 6년, 7년 지나잖아요. 한 30년, 35년 되면 인구가 줄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럼 그때 가면 아파트를 사줄 사람들이 또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3, 4년, 2, 3년 이상 폭락을 하면서 예. 다 반영이 될 거예요. 미리 반영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신다. 오히려 그때 가서 이제 망했더니 망했더니 그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반대로. 마치 지금 막 화랑장이 돼가지고 뭐 앞으로 뭐 100억 간다느니 막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상수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50% 60% 빠졌는데 예. 90% 폭락할 거라는 얘기도 분명히 나올 거고 내가 5억밖에 없는데 10억짜리를 사기는 힘들잖아요. 예. 그 방법은 15억을 더 벌거나 대출을 안 받는다면 예. 5억을 덜 벌어서 그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도 되고 아니면 그 10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되고. 그때 사면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사는 방법은 5억으로 2배나 비싼 아파트를 사는 방법은 내 가진 돈만큼 대출을 받아서 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게 떨어진 다음에 기존 돈으로 사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이번에는 기존 돈만으로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은장도를 갖고 있어라. 은장도. 예, 사고 싶을 때마다 허벅지를 찌르는 거예요. 왜냐면 임장을 가보거나 부동산 계약서 쓰는 거 보면은요, 막 불끈불끈 막 사고 싶은 생각이 들 거에 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3개월 오를 수 있어요, 사고 나서. 근데 문제는 2년 후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 팔아도 2년은 지나야지 팔 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 더 하락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 2-3달 이걸 보고 한번 6개월, 1년을 보고 생각하지 말고 2년 후를 보라 이런 얘기하고 예. 마지막으로 지금의 위험성이자 기회인 거를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좀 전에 봤던 추세선을 열심히 분석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뭐 쌍봉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게 일반적인 서울 아파트 명목 지수입니다. 자, 추세선을 좀 전에 봤던 1차 지지선 깨지고 2차 지지선 깨지고 요렇게 삼각형이 모이고 나서 똑 부러진 거. 예. 그다음에 이건 미니 쌍봉인데 예, 2차 지지선 삼각형. 깨지고 나서 3년 빠지고. 예. 근데 지금 1차 지지선은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서 무너졌었다가 지금 반등했거든요. 예. 서울 아파트니까 그나마 센 거예요. 예. 근데 지금 2차 지지선을 간들간들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화려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차트를 보고 로그 차트를 보면은 야금야금 올라가는 거로 보여요.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꼭지점이 모이고 이때처럼 살짝은 넘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무너져 버리면 특히 이거를 정리한 게 이거예요. 이건 전국이거든요, 전국. 예. 전국은 지금 간들간들해요. 서울 아파트는 되게 센단 말이에요. 5대 광역시는 이미 무너져 있거든요. 여기 추세가 다 무너져 있어요. 전국만 안 무너진 게 서울 때문에 안 무너진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요게 1차 폭락이거든요. 이게 2차 폭락이 온다는 얘기야. 이런 게 또 온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서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관리하는 데이터로는요. 월중 고점은 4월 달도 살짝 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월중 고점으로는 3월 달에 이미 고점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 3월달 고점이었어요.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거는 매주 오르잖아요. 부동산으로서 발표하는 게 3개월 정도나 한 그쵸, 2개월 그쵸. 정도 후행하거든요. 네. 후행하니까 이제 그 발표를 보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직접 임장 가고 체감하고 현장 가서 가격을 물어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지금 다시 4월 들어서 가격이 약간 떨어지고 있다. 네. 그 거래가 많이 줄고 있다. 이건데 오늘 제가 우리 엘리언님 차트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또 한 가지 여러분께 주장하는 게 뭐냐면 뭔가 다시 반등 오고 뭔가 더 뛴다라고 할 때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때니까 21년처럼 무분별하게 달려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때보다 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엘리언님 참 진짜 이 차트 이런 데이터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미국, 일본 모든 이 데이터를 모아서 제가 한번 데이터 하나 뭐 쓱 들이댔더니 그걸 본인이 모르는 거라고 또 열받아가지고 또 공부를 밤새도록 해가지고 오셨는데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구해서 최초 공개 시리즈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언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